안녕하세요. 성한담 환경기능사 핵심 조자 에센스 강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17강 제2과목 패스 처리 챕터 2 수질오염 방지 기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물리학적 처리 해서 우리 침전까지 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응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응집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침전이라는 거는요. 어떤 애들을 제거를 하는 거냐면 좀 무거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무겁다는 게 밀도가 물보다 큰 애들, 이런 애들, 뭐 자갈이라던가 모래, 이런 애들은 그냥 놔둬도 무거우니까 그냥 가라앉겠죠. 그래서 가라앉아서 우리 물과 분리를 시켜서 제거하는 게 침전이었는데요. 근데 물에다가 이렇게 작아서 가벼워서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서 둥둥 떠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하면 바로 콜로이드라고 합니다. 자, 이 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으니까 침전이 잘 안 돼요. 그냥 놔둬도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콜로이드들은 너무 밀도가 작아서 그리고 안정해서 이제 침전이 안 되니까 서로 뭉쳐요. 작은 애들을 우리 눈사람 만들듯이 이렇게 뭉쳐서 큰 덩어리로 만들면 얘는 이제 가라앉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작은 콜로이드를 응집을 통해서 뭉쳐요. 그죠? 그래서 큰 덩어리로 만들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바로 플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플럭으로 만들면 자동적으로 자갈과 모래처럼 침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응집 그러면은 한마디로 뭉치는 거. 작은 애들을 큰 덩어리로 뭉치는 게 응집이고 응집시키는 이유는 결국에는 침전시켜서 우리가 제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콜로이드가 잘 안 뭉쳐요. 그냥은 안 뭉쳐요. 그냥 놔두면 이렇게 물속에 그냥 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둥둥 떠 있는 걸 우리가 부유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유 물질 그러면은 부유 물질에 들어가는데 둥둥 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얘를 뭉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굉장히 안정합니다. 콜로이드가 굉장히 안정해서 지네들끼리 서로 뭉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친구들이랑 모였다고 해도 혼자서도 그냥 안정한 애들은 안 뭉쳐요. 근데 조금 보면 무리를 짓는 거는 좀 불안한 애들이죠. 그죠? 그래야 이 안정한 거를 불안정하게 만들면 얘네들이 서로 뭉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렇게 콜로이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애가 누구냐? 바로 응집제입니다. 그래서 이 응집제를 우리가 먼저 넣어주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이 콜로이드가 불안해져서 그래서 이제 플럭이 응집이 되고 플럭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침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집할 때 넣어주는 게 바로 응집제인데 그 응집제의 역할은 콜로이드의 안정성을 낮춰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플럭을 뭉쳐서 플럭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응집제만 넣어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콜로이드가 있다고 치면은 응집제만 넣어줘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응집제와 이 콜로이드가 들어있는 물이 서로 잘 섞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잘 우리 커피 먹을 때도 커피가 가루 커피 잘 섞이게 하려면 막 저어주잖아요. 그죠? 이걸 교반이라고 해요. 근데 빠르게 교반해서 빠르게 저어줘서 결국에는 이 응집제와 우리가 처리할 이 처리수가 서로 잘 섞이도록 해주는 게 급속 교반이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플럭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플럭은 덩어리 지는 거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덩어리 지는 것보다 이렇게 큰 덩어리 지는 게 훨씬 더 침전이 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큰 플럭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껏 플럭을 만들어 놨는데 빠르게 교반을 시켜버리면 얘가 그냥 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더 큰 플럭을 만들기 위해서 천천히 섞어줍니다. 그래서 응집을 할 때는 응집제를 투입하고 급속교반, 완속교반 이렇게 플럭이 만들어지면 네 번째 바로 침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응집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벌써 이걸로 여러분 응집 우리 다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볼게요. 봅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응집이라는 거는 잘 안 가라앉는 애들을 그죠? 플럭을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 뭉치는 과정이 응집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가 굉장히 안정해서 잘 안 뭉치니까 우리가 응집제를 넣어줘서 불안정하게 만들면, 그죠? 그러면은 서로 뭉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뭉친 덩어리를 플럭이라고 했고, 이 플럭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안정한 걸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넣어주는 게 응집제. 그래서 그 응집제랑 잘 섞어주려면 급속 빠르게 교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섞였으면은 더 큰 플럭을 만들어야 침전이 잘 되죠. 그래서 더 큰 플럭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완속 교반. 그러면 자연적으로 침전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과정이 되고요. 그러면 응집에는 어떤 게 영향을 주냐? 그러면 이 응집제라는 것도 화학약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약품은요, 온도나 pH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약품이 화학 반응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수온과 pH가 들어가는 이유는 약품을 쓰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콜로이드가 어떤 애냐, 한마디로 응집 잘 되는 애냐, 안 되는 애냐, 그죠? 그 다음에 교반 조건, 그 다음에 안에 물속에 들어있는 용존 물질 성질이라든가 알칼리도 이런 거 가지고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특히나 알칼리도는 이 pH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응집제마다 pH가 적정한 pH가 있거든요. 그럼 그 pH 범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알칼리도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양인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응집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먼저 사전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바로 최적의 조건인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 어떤 pH, 어떤 온도, 그 다음에 응집제 농도는 얼마나, 응집제 종류는 뭘로, 그 다음에 양은 얼마나 넣어줘야 되냐. 요거를 한마디로 가장 응집이 잘 되는 상태를 우리가 미리 알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약품 교반 실험 자아 테스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응집제 과정을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렇게 몇 개의 똑같은 비커에다가 똑같은 우리 처리하려는 거 시료를 넣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pH랑 응집제를 이 응집제 양을 다르게 해서 여기는 뭐 1을 집어넣으면 이쪽에는 2를 집어넣고 3, 4 이런 식으로 다른 조건을 만들어서 똑같이 응집제 주입하고 급속교반, 안속교반, 그 다음에 가만히 놔두는 걸 우리가 이제 정치 침전이라고 해요. 자, 그럼 그 과정 그대로예요. 근데 이때 이 RPM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 이거 뭐라고요? 선풍기 날개 같이 여기에 넣어줘서 이제 선풍기 날개처럼 이렇게 섞어주거든요. 근데 그 섞어줄 때 이 회전수를 우리가 RPM이라고 해요. 분당 회전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RPM이라는 뜻은 100 RPM 그러면은 1분에 100회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RPM이 크면 클수록 더 빨리 회전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시간이랑 요런 것까지 여러분 봐주시고요. 그리고 30분 침전시켜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응집시키면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응집 침전시키면. 그럼 요 위에 있는 상동수들을 떠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한마디로 깨끗한 걸 찾아서 그 조건의 응집제 양과 pH에 맞춰서 우리가 응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요게 여러분 응집되는 원리인데요. 그냥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응집제를 집어넣는데 그 응집제 종류를 한번 볼게요. 자, 무기물이 있고 응집제도 유기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기응집제의 대표적인 게 우리 주로 이제 시험 나온다고 하면은 알루미늄, 다른 말로 알럼, 명반, 황산알루미늄 다 이런 식으로 요거 뭘로 나오든 여러분 알루미늄입니다. 그리고 철염, 그리고 주로 이제 우리가 하소에서 쓰는 소석회, 그 다음에 고분자 응집제 중에 이제 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기 응집제는 유기 고분자 응집제인데 이거는 잘 안 나오고요. 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요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이제 장단점 여러분 잘 봐주시는데요. 가장 이제 보시면은 알루미늄, 요게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네,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독성이 없어서 대량 주입 가능한 거, 그 다음에 부식성이 없는 거, 이런 거 봐주시고, 근데 얘는 생성된 플럭이 가벼우면 안 되고 무거워야 좋잖아요. 그죠? 밀도 비중 같은 말이죠. 근데 무거워야 침전이 잘 되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촬영보단 좀 가볍고요. 일단 pH, 자, 응집제마다 적정한 pH가 필요한데 그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pH가 5에서 8을 넘어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꼭 알칼리도, pH 완충을 해주는 알칼리도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장단 좀 잘 봐주시고요. 철형 같은 경우에는 플럭이 무겁고 침강이 잘 되고 pH 범위가 넓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철이온이 있는데 얘가 이제 한마디로 색도라고 하면은 색을 나타내는, 그죠? 색을 띠게 하는 그런 성분이고 부식성이 있기 때문에 또 시설을 더럽히기 때문에 이런 단점 때문에 우리는 알루미늄을 주로 사용하고, 소석회는 제일 싼 게 장점인데 이게 밑에다가 응집을 시키면은 이렇게 침전이 되잖아요. 이 슬러지, 침전된 슬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싸기 때문에 이제 하수, 그러니까 응집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수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분자 응집제가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얘는 장단점 여러분 좀 잘 봐주시는데, 자, 우리 알륨하고 비교해서 얘는 액체예요. 그리고 지금 플럭이 무겁게 형성이 되고 응집효율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pH 폭이 넓기 때문에 알칼리도 저하가 적어요. 그리고 음식 효과가 좋기 때문에 보조제 따로 넣어줄 필요 없어요. 좋은 건 비싸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알럼보다 다 좋은데 부식성이 강한 거. 요게, 그리고 액체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보온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온도가 낮아지면은 이게 고체가 되면서 관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단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응집제 종류 봐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여가입니다. 자, 여가라는 거는요, 영어로 말하면 필터예요. 여러분, 필터링. 그러면은 거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제 여가, 필터가 있으면은 여기에 여가 필터보다 이제 여가제보다 큰 것들이 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걸리고 그 나머지가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바로 채걸음입니다. 큰 덩어리를 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제거하는 게 뭐냐면 부유물질 SS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과를 할 때는요, 이렇게 채로 거르는 게 아니라 여과제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자갈 같은 거예요. 모래, 무연탄 이런 자갈 같은 걸 넣어줘서, 모래, 자갈 같은 걸 넣어주면, 물을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자, 요 사이로, 요 자갈과 자갈 사이를 통과를 하면서, 그죠? 이 자갈과 자갈 사이에 구멍, 요걸 우리가 공극이라고 하는데, 이 공극보다 작은 애들은 통과하고 큰 것들은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과를 할 때 이 물을 넣어주잖아요. 그죠? 제가 요거를 이제 물이라고 해볼게요. 폐수 혹은 뭐 폐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폐수라고 하면은 혹은 뭐 우리가 원수라고 할 수도 있죠. 상수에서는. 자, 우리가 아무튼 처리하려고 하는 그 물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속도를 빠르게, 그죠? 가할 수도 있고 천천히 흘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여가 속도를 빠르게 하면 우리가 급속여가, 천천히 하면 완속여가입니다. 여가 속도 보세요. 자, 요 4에서 5를 30배씩 하면은 10에서 120에서 15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숫자까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가 속도를 천천히 한 완속 여가는요,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 우리 똑같은 Q라는 유량을 넣어주면 속도가 느리니까 면적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뷰지 면적이 더 급속보다 넓어요. 그러니까 더 크게 지어야 되겠죠. 면적이 크려면. 그래서 건설비가 더 크게 들어가요. 대신에 여러분, 유지관리비라는 건 주로 이제 우리가 펌프라든가 전력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속도가 빠르면, 우리가 여가 속도가 빠르면은 훨씬 더 큰 전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비싸져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건 급속이죠. 그래서 급속이 훨씬 더 유지관리비는 비싸요. 그래서 하나씩, 그죠? 건설비 제일 큰 건 완속, 유지관리비 혹은 전력비가 큰 거는, 동력비가 큰 거는 급속, 이렇게 되는 걸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손실수도는 역시 속도가 크면은 손실수도도, 수도 손실 혹은 손실수도,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커지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힘을 주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주면은 훨씬 더 에너지가 깎여요. 손실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수도 손실도 더 큰 속도를 내는 급속이 더 크고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그냥 걸러주면은 걸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천천히 걸러주면은 걸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천천히 넣어주게 되면 여러분 처리하는 양이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좀 저탁도,
그러니까 탁도가 낮은 거에는 완속을 처리하고 대량 처리를 해야 될 때는 우리가 급속을 사용을 하고 좀 어느 정도 천천히 해도 되는 소규모 처리, 소량 처리할 때는 이제 완속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출 유형 보겠습니다. 자, 여과로 주로 제거하는 거는 네, 부유물질이죠. 2번 정답이고요. 그다음 완성여과 특징입니다. 수도 손실 속도가 클수록 뭐가 커진다 그랬어요? 유지관리비 커지고 그 다음에 수도 손실이 커진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완속이니까 그죠? 수도 손실이 적겠죠? 그죠? 속도가 낮으니까 유지관리비도 작고 수도 손실도 작을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비 적은 편 맞죠? 시공비는요, 요거는 면적 따라간다 그랬죠. 속도가 낮으면은 면적이 커져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건설비, 시공비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틀렸네요. 시공비가 크고 부지가 넓다. 그리고 처리수 수질은 누가 더 좋다 그랬어요? 네, 처리할 수 있는 게 천천히 흘릴 때 처리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랬죠. 그래서 완속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요번에는 아까 우리 여가 속도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 여가 속도는 자, 제가 요거 이미 여러분 아는 거예요. Q는 AV죠. 그죠? 면적 곱하기 속도예요. 그래서 요거를 속도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은 여가 속도는 네, A분의 Q가 됩니다. 자, 그리고 유지 관리할 때, 여과할 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여과지에 여과제 사이가 빈 공간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물을 흘려주면 이게 깨끗한 물이 아니니까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껴서 물이 지나갈 수 있는 이 공극이 계속 작아져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뭘 해주냐면요. 요거를 세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급속 같은 경우는 역세척이라고 하면은 거꾸로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이렇게 이 방향이면 거꾸로 이제 세척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떨 땐 약품 세척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안에 끼는데 이때 진흙이 끼게 되면 이게 머드볼이고요. 공기가 끼게 되면은 공기 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를 계속 보세요. 운전했다가 세척했다가 운전했다가 세척했다가 하면 여러분 양쪽으로 이렇게 물살 센 거를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여제들이 서로 섞여요. 그래서 여제가 이렇게 돼 있던 게 자리를 이렇게 옮겨서 그죠?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가면은 여제가 이제 한마디로 떨어져 나가는 거 이게 여제 유실이고요. 그리고 교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에요.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번엔 흡착 볼게요. 흡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붙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 찍찍이 있죠? 옷에 먼지 붙어 있으면 우리 찍찍이로 이렇게 롤러처럼 찍찍이로 이렇게 걷어내잖아요. 그죠? 붙여서 제거하는 스티커처럼. 청소하는 스티커. 이게 바로 흡착이에요. 이렇게 붙여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애가 한마디로 이런 찍찍이 같은 역할을 하냐? 찍찍이, 먼지 떨어내는 찍찍이 역할을 하냐? 대표적인 게 활성탄이에요. 그럼 얘네들은요, 찍찍이처럼 붙이는데 어떻게 붙이냐고 하면은, 자, 활성탄은 어떤 게 활성탄이냐? 이렇게 구멍이 굉장히 많은 숯 같은 거예요. 미세한 구멍이 많은. 숯도 대표적인 여러분 흡착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물이든 기체든, 그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숯의 구멍에다가 착 달라붙어요. 흡착이 되는 거,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흡착제는 어떤 흡착제냐? 그러면요, 바로 이런 빈 구멍이 많은 애들. 그리고 요걸 다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공이 많은 애들. 그 다음에 다공이 많으면, 자, 표면적이 커져요. 그러니까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이 큰 걸 우리가 비표면적이라고 하는데, 이 비표면적이 커져요. 그래서 이런 비표면적이 큰 거, 다공이 많은 거, 이런 애의 대표적인 게 활성탄이고, 얘가 있으면은 한마디로 우리 오염물질, 기체나 아니면 액체 오염물질, 고체나 이런 애들이 여기 잘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흡착이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흡착시키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이 있어요. 요거 여러분 비교하는 거 굉장히 잘 나오니까 잘 보십니다. 물리적 흡착은요,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분자 간의 힘이라는 반대로 발생, 분자 간의 힘으로 이제 달라붙게 하는 거예요. 근데 화학적 흡착은 화학 반응으로. 그 다음에
이 가역 반응, 물리적 흡착은 가역 반응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흡착을 하잖아요. 붙여요. 그럼 반대로 떼요. 이걸 우리가 탈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흡착과 탈착이 둘 다 일어날 수 있는 게 가역 반응. 근데 흡착만 일어날 수 있는 거, 요게 비가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리가 가역, 화학적 흡착은 비가역입니다. 근데 이 탈착을 시키면은 이 흡착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흡착은 가역 반응이니까 재생이 가능한데 탈착이 되니까 화학적 흡착은 흡착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붙이는 건 되는데 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이 다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 요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흡착은 다분자, 그러니까 여러 분자층을 흡착할 수 있다면 화학적 흡착은 딱 한 층만 흡착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흡착으로 주로 제거되는 건 물하고 안 친한 거. 우리가 물하고 친한 걸 친수성이라고 하고요. 물하고 안 친한 걸 소수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에 잘 녹는 거 이런 건 치수성이고 물에 잘 안 녹는 기름 같은 거 그죠? 이런 게 바로 소수성이에요. 소수성 물질 이런 애들이 바로 흡착이 잘 되는 애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출 유형 보겠습니다. 자, 물리적 흡착의 특징을 고르래요. 자, 비가역적 아니죠? 가역적이었어요. 물리적 흡착은 가역적, 화학적 흡착이 비가역적. 자, 온도 낮을수록 흡착력이 많다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온도가 낮을수록 흡착능이 높아지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자, C 흡착이 다층이다. 이게 뭐냐? 다분자층이란 뜻이에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분자량이 클수록 흡착이 잘 된다. 여기 보세요. 분자량이 클수록 흡착이 잘 돼요. 그죠? 그래서 옳은 거는 A 빼고 전부 다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흡착과 관련된 공식 등온 흡착식이 있습니다. 자, 등온 흡착식은요, 우리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프로인틀리, 그러니까 프리들리 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뭐가 있냐면 랭뮤어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BET 베트식이 있는데 기능사에서는 여러분 요 프리들리식 혹은 프로인틀리식 요 등원 흡착식만 아시면 됩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요. 이 공식에서 각각이 문제 풀 때 이제 x가 뭐고 m이 뭐고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게 흡착제예요. 그러면은 흡착이 되는 애가 있죠. 그러니까 주로 흡착제 그럼 활성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거하고 싶은 오염물질, 흡착으로 제거하고 싶은 오염물질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처음에 100이, 농도가 100이었다가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흡착이 되면은 제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요때 제거되고 이 오염물질이 남은 농도가 바로 C입니다. 그리고 이때 흡착제 양이 M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X는 뭐냐? 흡착된 오염 물질의 농도예요. 그 흡착으로 지금 얼마가 제거됐나요? 원래 100이었는데 남은 C만큼 제거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때 X는 100 빼기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알면은 이제 K랑 N은 상수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문제에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 2번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봅시다. 폐수 내 오염물질 농도가 30이고 근데 10으로 줄었대요. 그죠? 이때 필요한 활성탄 양을 그랬습니다. 활성탄의 양, 흡착제의 양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네, M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공식 M분의 X는 KC의 N분의 1승 요걸 할 때 우리가 구하는 건 M이에요. 그럼 X는 얼마일까요? 처음에 지금 30이 있었는데 나중 농도가 10이 됐죠. 그럼 흡착으로 20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이 X가 흡착으로 제거된 농도 20이 X가 되고요. K는 0.5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는요. 이 남은 농도가 C예요. 그래서 10에 N은 1이죠. 그래서 1분의 1승 계산기에 넣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요거 계산할 때도요. 혹시라도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을 하시면 솔버 기능이 있어요.
솔버 기능. 솔버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은 이 우리가 구하는 m을 x로 두고 솔버를 풀어주면은 여러분 이거 그냥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요 식만 이제 계산기에 입력만 하면. 근데 이 솔버 기능을 안 쓰시는 분, 그런 계산기가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m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m만 남기고 나머지 다 이제 이항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 요걸 어떻게 하면 되냐? 자, m이 지금 일단 요렇게 해볼게요. n분의 1은 20분의 20을 넘기면, 자 보세요. 분 자에 있는 애는요, 이항을 시키면 이렇게 분모로 가요. 거꾸로 뒤집혀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m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줘요. n분의 1은 뒤집어줍니다. 역시 분자 분모를 바꿔주면 m은. 그러면 얘도 분자 분모를 바꿔줘요. 자리를. 그래서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방정식으로 풀려면 조금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솔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를 사용하신다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정식으로 푸는 문제 나왔다 그러면은 과감히 버리셔도 솔직히 합격에는 큰 지장이 없긴 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나는 이거 솔버 기능에서 풀래, 아니면 나는 방정식 풀 수 있으니까 이걸로 풀래 하시는 분 풀고, 그죠? 아니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다른 거 맞춰서 60점만 넘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염소 소독입니다. 자, 소독 그러면은 뭐가 소독이에요? 살균, 세균 제거하는 거예요. 그죠? 세균을 제거하는 게 소독이에요. 근데 염소를 이용해서 소독하는 게 염소 소독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염소 소독을 할 때 여러분 염소를 물에 넣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물에 이제 이 염소가 들어가서 이렇게 쪼개져요. 그러면 요때 HOCl이 나오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유리잔류염소라고 해요. HOCl. 그래서 차염소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가 또 물속에서 또 쪼개져요. 그러니까 쪼개지는 걸 우리가 이온화라고 해요. 그래서 해리 혹은 이온화. 같은 말이에요.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역시 이렇게 H 플러스랑 OCl 마이너스로 쪼개지는데 요때 OCl 마이너스 얘도 소독을 할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HOCl과 OCl 마이너스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바로 유리잔류염소라고 합니다. 얘가 결국에는 소독을 할 수 있는 애예요. 소독력이 있는 애예요. 근데 이게 요 HOCl이랑 OCl 마이너스 중에 누가 더 소독력이 크냐 그러면은요. 바로 HOCl이 훨씬 더 커요. OCl 마이너스보다. 얼마냐? 80배 정도 소독력이 강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여기 염소 100개를 넣어주면은요. 이 100개의 염소 중에서 1분은 HOCl이 되고 1분은 OCl 마이너스가 돼요. 만약에 100개 넣어줘서 HOCl이 90개다. 그럼 나머지 10개는 OCl 마이너스가 돼요. 여기 들어가 있는 염소가. 요 반응식에 의해서. 근데 요 반응식에서 그러면은 HOCl이 더 소독력이 크니까 얘가 많은 게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어디에 영향을 받냐? 바로 pH에 영향을 받아요. pH가 낮을수록 더 산성일수록 이 OCl-가 100개 중에 OCl- 되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pH가 4에서 6일 때 넣어준 100개 중에 95개 이상이 HOCl, 그러니까 OCl-는 5개 이하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pH가 더 높게 9 이상이면 이번에는 OCl-가 대부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독력이 큰 HOCl이 많아야 되니까 pH가 어떨수록 낮을수록 소독력은 더 커지더라. 그죠? 왜 그래요? pH가 낮을수록 HOCl 양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소독력이 커진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독력을 가지는 이제 염소가 물에 녹았을 때 그죠 나오는 얘네들을 우리가 유리잔류염소라고 해요. 근데 이 유리잔류염소가요 또 NH3 그러니까 암모니아랑 또 수중에서 질소암물과 결합을 하면은 결합잔류염소가 돼요. 유리잔류염소가.
질소화합물과 더해주면 결합잔류염소가 돼요. 얘를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면 다른 말로 결합잔류염소를 클로라민이라고 합니다. 어떤 애가 있냐?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모노클로라민, 다이클로라민, 트리클로라민. 자, 어떻게 생긴 애냐? 자, 보시면은요, NH3, 이게 암모니아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 수소 3개 중에 하나만 염소로 바꾸면 이게 바로 모노클로라민. 그러니까 모노란 뜻이 하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소 하나만 있으면 모노클로라민. 이 NH3 중에서 수소 3개 중에 염소 2개, 수소 2개를 염소로 바꿔주면 이게 바로 디클로라민 혹은 다이클로라민이 되고요. 이 수소 3개를 전부 다 염소 3개로 바꿔주면 이게 바로 트리 혹은 트라이클로라민이 됩니다. 얘네들이 바로 클로라민, 결합 잔류염소예요. 얘네들은 소독력은 좀 낮아요. 근데 뭐가 좋냐? 이 소독력을 지속하는 잔류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잔류 소독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살균력은 우리 유리잔류염소보다 결합잔류염소가 낮지만 잔류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독을 하게 되면은 누구도 필요하고 유리잔류염소도 있어야 되고 결합잔류염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클로라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기냐? 자, 제가 요거 보세요. 유리잔류염소에다가 이런 질소 화합물, 그러니까 NH3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염소 하나 붙었으니까 모노클로라민이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염소 또 하나 붙는 애가 생기면 다이클로라민, 그 다음에 또 하나 염소가 붙으면 트리클로라민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 앞에서 HOCl과 OCl- 봤던 것처럼 pH에 따라서 누가 더 많냐 그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pH 8.5 이상에서는 염소 하나 붙은 애가 많고 pH 4.5 이하에서는 염소 3개 붙은 애가 많고 그 사이면은 2개 붙은 애가 많고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자, 우리 염소 소독할 때는 유리잔류염소도 필요하고 결합잔류염소도 필요해요. 그죠? 근데 이 유리잔류염소는 뭐가 좋고 소독력이 좋아요. 누가 더 좋다고요? HOCl이 한 80배 정도, OCl-보다 80배 정도 더 커요. 그래서 소독력 때문에 얘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결합잔류염소는 이 클로라민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얘네들은 잔류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잔류성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소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도관을 지나서 수도꼭지 끝에서도 소독력을, 그죠? 소독력이 지속이 돼야 돼요. 왜냐, 여기서 소독했는데 우리 관을 타고 가는 동안 여기서 다시 오염이 일어나면 소독 안 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세균이 번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소독력이 이 수도꼭지 끝까지 쭉 지속되게 하는 그 힘, 그게 바로 잔류성이에요. 그래서 잔류성을 위해서 결합잔류염소도, 소독력을 위해서 유리잔류염소도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한마디로 우리 앞에서 이거 본 거 정리만 하는 거예요. 살균력을 높이려면 HOCl이 더 많아야 되겠죠. HOCl이 많으려면 pH 낮을수록 더 많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염소 소독 많이 하면 할수록 염소랑 더 접촉을 많이 하면 반응을 많이 할수록 훨씬 더 많이 죽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염소가 많을수록 훨씬 더 잘 죽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세균을. 그래서 이 조건이 바로 살균력을 높일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잔류성이라는 건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중요한 거 이 잔류성이 있는 거 염소 소독밖에 없어요. 나머지 오존 소독 혹은 UV 자외선 소독 이거는 잔류성이 없습니다. 요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염소 소독을 했을 때 장단점을 보면은요. 자, 잔류성 있는 게 굉장히 좋은데 싼 것도 좋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소독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애들하고 결합을 하면서 THM이라는 소독 부산물이 생겨요. 근데 얘가 바람을 일으키는 애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THM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염소 소독한 물을 마셨을 뿐인데 발암 물질 먹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세균은 잘 죽이는데 세균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는 잘 못 죽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뭐 여과, 완성 여과라든가 아니면 UV나 자외선 소독 이런 거에는 좀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염소는 바이러스 제거 못해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수장에 페놀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염소랑 반응해서 클로로페놀이 만들어져요. 얘가 굉장히 심한 악취 물질이에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된다는 것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관련된 문제 1, 2, 3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질소화합물, 염소가 질소화합물과 결합해서 생기는 게 뭐였어요? 네, 클로라민이죠. 2번, 염소가스를 물에 흡수시켰을 때 살균력은 pH가 낮은 쪽이 유리하다. pH 9 이상에서 물속에 많이 존재하는 거. 자, 살균력이 pH가 낮은 쪽이 유리한 이유는 왜 그랬죠? pH가 낮을수록 네, HOCl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pH가 높을수록 OCl-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얘가 살균력이 더 크기 때문에 pH 낮을수록 살균이 더 잘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pH가 9 이상일 때는 OCl-가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물속에 많이 존재하는 거. 누구예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3번 볼게요. 염소로 소독하는 이유는요? 염소만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 잔류성을 가진다 그랬죠. 오존, UV는 안 되는데 염소만 잔류성을 가지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4번 문제 풀기 위해서 염소 주입량이 뭐냐 보겠습니다. 자, 염소 주입량은 염소 요구량과 잔류염사랑 합친 거랑 같아요. 자, 이게 뭐냐 볼게요. 염소를 물속에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염소가 다른 애들이랑 결합하고 결합염소가 생겼다가 이제 또 클라임이 분해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생겨요. 요 점을 우리가 파가점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 파가점 아래 부분이 뭐가 되냐면은 우리 결합잔류연소랑 요게 유리잔류염소예요. 그럼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바로 뭐냐면은 요게 잔류염소량이 돼요. 그러니까 잔류염소량은 물속에 우리가 염소를 넣어주면은 얘가 이렇게 다른 소독 말고 소독 이외의 다른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소독 때문에 이제 소독 말고 다른 반응을 하니까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까지 고려해줘야 결국에는 요만큼의 우리가 잔류염소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 염소를 우리가 얼마나 주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상하는 잔류염소량에다가 이런 소독 2의 반응 때문에 없어지는 애도 고려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소 주입량은 염소 요구량과 잔류염소량을 합쳐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요거 관련해서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최종 방류수 유량이 나왔죠? 염소를 이번에는 이게 부하로 나왔어요. 그죠? 60kg/day를 주입하여 방류를 했대요. 이때 잔류염소량이 3mg/L일 때 염소 요구량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주입한 요게 뭐예요? 바로 염소 주입량이에요. 이 염소 주입량을 우리 mg/L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 부하를 유량으로 나눠주면 농도가 됩니다. 그죠? 요거 mg/L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하를요 유량으로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데이데이는 약분이 되고 킬로그램은 우리 뭘로? 미리그램으로. 그 다음에 큐빅미터는 리터로. 그죠? 요렇게 단위 환산을 해줘요. 그러면은 네, 15mg/L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염소 주입량은 잔류염소량과 염소 요구량하고 같죠. 그죠? 그러니까 염소 요구량은 이 주입량에서 잔류염소랑 빼주면 되잖아요. 주입량이 15고 잔류염소가 3이니까 네, 염소 요구량은 15 빼기 3하니까 얼마? 1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외선 소독의 장단점. 자, 우리 자외선 소독 여러분 애들 젖병 소독하는 그 젖병 소독기 있죠. 그게 바로 자외선 소독이에요. 여러분 식당 가시면은 우리 컵 같은 거 살균하는 램프로 살균하죠. 그게 바로 자외선 소독이에요. 그래서 요거 장단점 같이 한번 봐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pH 조정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따라 필요한 pH가 있어요. 우리 응집을 할 때도 보면은 적정 pH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pH, 그 반응이 최적화되는 pH를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중성이라고 하면 pH가 7이죠. 그죠? 그리고 산성은 0부터 시작하고, 이쪽으로 가면 0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질수록 pH가 산성이 되고, pH 값이 14로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염기성이 됩니다. 그죠? 즉, 우리가 원하는 pH를 맞춰주려고 하는 게 바로 pH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화시켜준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pH가 pH 5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 pH 7로 만들려면 pH 올려야 되겠죠. 그죠? 그럼 뭘 넣어줘야 되겠어요? 산성이니까. 반대이네. 바로, 네, 염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 폐수를 중화시킬 때는 염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인해를 중화시키려면 바로 반대, 산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산을 중화시키는 애, 얘는 염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염기입니다. 보통 보면은 여기 OH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알칼리를 중화한다. 그럼 얘 산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얘네들은 보통 여기 수소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화를 시킬 때는 이제 이제 산에 있는 H+랑 염기에 있는 OH- 농도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바로 MV는 N-V, N-V-입니다. 요거 여러분 당량으로 계산한다는 거 봐주시고요. 자, 그럼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폐수가 산성일 때 뭘 넣어줘야 돼요? 중화시키려면 네, 반대. 바로 염기 넣어준다 그랬죠. 염기네. 황산, 염산 얘네들은 다 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염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있는데 염화나트륨은 이거예요. 얘는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얘가 염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다음 2번 볼게요. 자, 염산 50ml를 완전히 중화시키는데 0.4 노말 농도 수산화나트륨 25mg가 소모되었다. 염산의 농도는. 자, 요 공식 대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염산 농도를 N이라고 하고 부피가 50이에요. 그러면은 염기, 수산화나트륨의 당량이 노말 농도가 0.4 그리고 부피가 25죠?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분 방정식으로 이제 n에 관해서 구하게 되면 0.2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펜톤 산화입니다. 펜톤 산화는 이게 중요해요. 뭘 하냐? 얘는요, 생물 분해가 안 되는 애를, 잘 안 되는 애, 이걸 우리가 난분해성이라 그래요. 생물 분해 안 되는 애를 펜톤 산화를 시키면은요, 생물 분해 되는 애로 바뀌어요. 그러면 펜톤 산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양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분해성 물질을 이제 생물 분해 가능한 걸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펜톤 산화다. 근데 이 펜톤 산화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pH 3에서 4로 조절을 해서 펜톤 시약을 주입해요. 펜톤 시약은 누구냐? 바로 과산화수소랑 촬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물 분해 가능한 애로 만들어주고 나서 이제 중화를 시키고 그러면은 그 남는 이 촬염에서 남는 철이 이렇게 수산화물로 침전이 돼요. 그래서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요 네 단계로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과산화수소, 펜톤 시약의 과산화수소는 산화제, 촬염은 촉매제라는 거 여러분 봐주시고요. 자, 특징 보면은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난분해성 물질, 생물분해 안 되는 애를 생물분해 가능한 물질로 바꾼다는 거. 그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도 읽어보시는데요. 이렇게 침전되는 애들 가라앉아서 이제 한마디로 슬러지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COD는 전체의 량은 줄어드는데, BOD는 안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 COD가 이만큼 있었던 게 펜톤 산화하게 되면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근데 COD는 생물 분해되는 애랑 안 되는 애가 있잖아요. 그럼 안 되는 애는 안 변해요. 근데 생물 분해 이제 안 되는 애 중에 일부가 생물 분해되는 애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보세요. 전체는 COD 값이 감소했는데 이 생물 분해되는 거를 우리 반영하는 게 BOD잖아요. BOD는 원래 거보다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생물 분해 안 되는 애, 되는 애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말을 좀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유해물질 처리하는 거. 자, 우리 시안 처리하는 방법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게 알칼리 염소법이에요. 자, 그리고 봅시다. 육각크롬 처리하는 방법은 환원침전법이에요. 어떻게 하냐? 자, 육각크롬이 삼각크롬보다 훨씬 더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산화수 높은 걸 낮추니까 환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삼각크롬으로 육각크롬을 삼각크롬으로 먼저 환원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침전 제거를 해줘요. 그러니까 pH 얼마? 8에서 11 정도로 조절해서. 그러니까 환원 침전 시켜준 거죠. 그래서 환원 침전법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어떤 거 제거하는지, 그죠? 요거 암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를 해주십니다. 자, 제일 잘 나오는 게 요겁니다. 육각크롬 패스 처리 방법, 환원 침전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환원 중화 침전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불소 제거하는 거는, 네, 불소는 형석 침전법. 그러니까 요것도 약품 집어넣어서 침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살수여상으로 제거하는 건 우리 유기물이고요. 자, PL, UCT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뭐 질소, 인 제거하는 공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 수질오염 방지 기술 물리학적 처리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